관리비 체납에 따른 소액심판 청구로 청구 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법무사 박정수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우리 박정수 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수배관리에서 선생이시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같이 우리 공동주관리 현장에서 소장님 하시다가 자격증 따고 법무사를 자격증을 따시고 첫 강의로 여기 이 자리에 쓰신 겁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94년도에 3회 시험을 봐가지고 95년도부터 관리소장을 한 20여 년 가까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17년이죠, 17년. 17년도에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한 4년 걸렸네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표 나서 올 4월에 개업해가지고 법원 앞에 있습니다. 벗어도 돼요? 마스크 벗어도 된다네요. 제가 맡은 과목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그 관리비 체납권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이제 지급명령 제도하고 그다음에 소액심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소개시킬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다시 오늘 뵙게 되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 관리소장님들 몇 분 연락을 받았고 또 되게 많이 연락 온 데가 아파트보다는 그 뭐죠? 그 빌딩, 상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분들은 일명 우리가 집합법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적용을 받는데 그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럴 일이 없는데 상가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관리비가 입금이 안 돼서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좀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하자면 여러분 소장님들 중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뭐죠? 소방관리사 뭐 이런 거 하시고 소방관리사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농물 출신이다 보니까 계속 저는 2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책을 가까이 했었어요. 이 법률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역사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쉽게 했었고, 다만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글씨체 가지고 법정 같은 경우 법전을 아주 글씨가 적다 처음에는 눈물약도 얘기 넣고,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돼서 사람은 우리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감수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공부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네요. 허리 디스크. 그래서 지금 좀 그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것이더만요. 오늘 갑자기.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보는 관리비 체납의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하자면 관리비 체납이 보통 많죠. 근데 전체 부과 금액에 대해서 15%에서 20%가 넘어가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언제 이 통계를 보니까 관리비 체납 비율이 15% 정도는 뭐 적정 수준이다. 그걸 넘어서면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 악성이라고 그러죠. 악성 체납자가 문제되죠. 뭐 한두 달 밀린 것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저는 한 번도 법정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딱 한 번 있었네, 한 번. 임대 아파트에 있었는데, 임대 아파트 분양하면서 체납자가 있었죠. 한 명 있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그 관리비를 정리를 해주고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소액심판을 한번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인가? 뭐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뭐 대화로 해결을 했고, 우리 여기서 성의를 보이면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도 참 좋은 사람을 만났죠. IMF 때도, 해당 세대가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와서 관리비만큼은 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게 문제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전에 그 판례가 경매로 넘어간 것은 그 경락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걸로,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좀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경매로 넘어가면. 공용 부분은 해결되지만 뭐죠? 세대 부분. 그게 더 많죠. 전기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미리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화로 해서 안 되다가 안 되면 처음에 이제 내용 증명을 이렇게 한번 보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급명령하고 소액심판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소액심판은 말 그대로 소송이고요. 지급명령은, 일명 비송이라고 그러죠. 독촉 절차라고 얘기하거든요. 독촉하는 절차인데, 지급명령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한데, 문제는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또, 분쟁이 상대방에서 이의 제기를 안 할 걸로 예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되는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 신청할 때는 뭐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뭐 대여금이라든가 뭐 물건 대금이라든가 이러한 경우 지금 명령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령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걸로 예상될 때 그때 신청을 하죠. 그래서 지급 명령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는 원고 측하고 피고 측 양쪽을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지급 명령 그게 아니죠. 채권자 말만 믿고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에 증거가 확실해야 되겠죠. 증거만 확실하면 지급 명령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100억이어도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그러나 소액심판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죠. 3천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만 소액심판하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진행하죠.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계속 변론을 찾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사안은 변론 기일을 20번 이상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1회 변론 기일에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또 2회 길. 보통 1회에서 2회 갈 때 한 달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20회 한다고 그러면 한 2년 이상 걸리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소액심판의 경우는 가능한 한 1회로 끝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절차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인데, 먼저, 지급명령 측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절차도를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다 그려봤는데,
먼저 우리 신청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가지고 지급명령 신청하게 되면, 다만 여기서 이제 신청할 때 전액으로 소장님 전화해서 상담을 하는 게 무작정 지급명령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급명령 할 때 좀 준비해야 될 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하기 좀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 서면심리로. 뭐 변론이 없죠. 그래서 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없는 거죠. 서면심리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가지고, 송달이 됐는데 상대방에서 안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보정을 하게 되면 되고요. 보정을 못 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소 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송달이 이루어져서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소송에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우리는 집행 권원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판결하는 이유가 판결의 종류가 뭐 이행 판결 있고 확인 판결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관리비 같으면 관리비를 지급하라 이렇게겠죠. 그래서 판결문 자체는 어떤 그 자체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은 결정해주고 나중에 판결하고 나서 이제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죠. 판결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나서 집행하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하는 거고, 뭐 동산도 경매 신청하고, 뭐 채권 관계 경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급 명령에서 그 결정문 가지고 집행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가압류에서 국적으로 뭐 경매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관리비 뭐 200~300만 원 가지고 뭐 몇 억씩 된 집을 가압류한다는 것이, 또 관리소장님들은 계속 그 입주민하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집행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이 받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그건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가 돼서 신용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되죠.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접적 수단보다는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소송의 경우는 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다시 또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그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뭐 다른 것은 그렇고, 뒤에 보면 그 지급명령의 장단점만 좀 살펴볼게요.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나름대로 자세히 써놓는다고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 32페이지인가요? (32) 하단에 보시면 지급명령의 장단점 나와 있는데, 장점을 먼저 보시면 소송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송 비용의 크게 대표적인 게 인지대하고 송달료인데요. 인지대 같은 경우는 일반 소액 집행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000분의 5거든요. 뭐 1,000만 원 같으면 약 5만 원 정도 되겠죠. 인지대가. 근데 그거의 10분의 1만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그래서 통상 소송의 10분의 1. 그래서 저렴하다는 얘기고, 송달료가, 1회 송달료가 지금 5,1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1명, 채권자 1명, 그러면 2인이죠. 그러면 1회 송달료가 1,200원 되는데, 소액심판은 10회분을 납부하거든요. 그러니까 102,000원 된가요? 그죠?
근데 지금 명령은 6회분, 61,200원 정도. 그래서 아무튼 소송 비용이 저렴하다 하는 것이죠. 뭐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으로 서류에 서면 심리를 하게 되니까 좀 간단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주 내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 좀 신속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명령을 신청할 때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금전채권이어야 됩니다. 금전채권인 경우에. 그리고 송달이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금전채권일 때, 이때만 지금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뭐 네 번째는 특별한 게 없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집행물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밑에 단점을 보시면 공시송달인 경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고,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그냥 그 법원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올려놓은 거죠. 근데 누가 법원 홈페이지 날마다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공시송달 방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이 좀 간단한 절차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의를 봐야 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걸 당사자 적격.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원고 적격이 되겠죠. 원고 적격은 누가 돼야 되죠? 민사소송법 52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관리사무소 입자 대표회의를 우리 비법인 재단이라고 그러죠. 법인격 없는 재단, 사단인가요? 사단? 법인격은 사단. 그래서 법인격 사단도 사단 명의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자 대표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지금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자 대표의 대표자가 회장님이죠. 회장님 명의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근에 17년도에 판례가 나온 게 그게 원칙인데, 입자 대표의가 원고 적격이 있는 게 마찬가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위탁관리회사 있죠. 위탁관리회사도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탁관리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장님들은 미리 머리 싸매고 직접 하려고 하시지 말고 위탁회사에 이야기해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위탁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주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까지 다 작성해놓고 이제 접수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보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회장님이 교장님 출신인데 자기 이름이 소장에 오르내리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소송 포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금이 한 1,5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회장님들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위탁관리 회사의 명의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 판례는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판례 번호는 2014-87-885. 대부분 판례니까 그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2014-87-885. 거기에 보면 위탁관리회사가 포괄적으로 관리를 위임하기 때문에 관리비 징수 권한도 있다. 그래서 관리비 징수에서 재판외 재판상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소유심판 절차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액 심판도 금전채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요.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보통 변론 기일이 10회, 심한 경우는 20회까지도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 소송을 최하 1년, 2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액 심판은 간단히 끝내자 해서 가능한 1회 변론 기일로 끝납니다. 지급 명령은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소액 심판 한 번쯤은 판사 앞에 가셔야 됩니다.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바로 선고를 하고 있죠.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한 2번까지 가는 경우인데 거의 대부분 1회에 끝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한 절차다. 지급 명령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좀 간단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일단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행 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행 공고 결정이라는 것은 증거가 확실한 경우는 이거 보니까 따져 물을 것도 없고 내는 게 당연한데 그냥 내면 어쩌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사가 채무자에게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고문이 송달이 되고 나서 채무자가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대로 확정되는데 이것도 확정되면 아까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만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측면인데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행 공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일을 잡아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별도로 또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아까 지급명령을 설명할 때 소액심판도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진로 뒤에 36페이지 보면 이행 공고 결정 제도 요것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행 공고 결정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 공고 결정이라 하면 소액 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등등을 첨부해서 피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공고한 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면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증거가 확실한데 돈 빌려갔지 않느냐. 대형 같으면 차용도 확실하고 그러면 갚지 왜 안 갖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고해서 이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결정되는 경우가 이행 공고 결정. 그래서 우리가 소액 심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행 공고 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게 안 되면 좀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체납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것이냐 소액 심판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별로 이의 제기할 상황이 아니겠다 싶으면 지급 명령이 낫고요. 이의 제기를 할 것 같다 싶으면 소액 심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크게 이제 지급 명령하고 소송 법률적인 이야기 좀 딱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법정에 가지 않고 법률적으로 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관리비 말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옥상층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상층에 사는 사람이 옥상 취를 못하게 한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전에. 어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래서 그거를 잘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물론 집행정지 가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게 되면 이제 소장님하고 그 주민하고 이제 적이 되겠죠. 그래서 별로 언년치보다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 신청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 고려해 보시면 되고, 가능하면 법률 측면을 하기보다는 대화로서 풀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참고로 참고로 뒷편에 보면 지금의 신청서 양식이 나와 있고 또 넘겨보면
전자소송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전자소송 회원하고 하게 되면 거기 뭐라 그러죠? 칸 집어넣기. 그 주어진데 시킨 대로 이렇게 인적사항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죠. 전자소송은 대리가 안 됩니다.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외에는 대리가 안 되고 본인이 해야 되니까, 뭐 소장님이 오신다면은 회장님의 공인인증서를 달라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탁회사에 맡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직접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신청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아무도 몰랐을 때에 소액심판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양식에 보면 소액심판 같은 경우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는데, 기재를 하고 밑에 그 청구 원인에 가서는 원고가 어쨌다, 피고 어쨌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모르다 보니까 원고 김모, 뭐 피고, 원고는 김모가 아니지. 원고는 관리사무소고 피고는 이제 김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소유자 이름을 전화상으로 받다 보니까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가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때 헌법할 때 헌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언어 할 때 언어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장을 갖다가 작성하면서 피고 김언은 어찌고 또 김언은, 그래서 그 이름이 한 10번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이름을 고쳐야 되는데, 고정하는데 그 이름을 기재하지 않냐고 그냥 피고는 어쩌고 피고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더라면 제일 위에 피고 이름만 한 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름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 10번을 다 이름을 다 고쳐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코치 받으면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지급명령하고 소액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특별히 할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지급명령 제도란 게 뭐고, 소액권 제도란 게 뭐냐, 이것만 아시면, 한 두세 마디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좀 헷갈리는 것이, 제가 관리소장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제 호칭이 주변에서 직원들이 소장님이라고 불러왔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 똑같이 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무사 사무소 소장님. 그래서 엊그저께 또 소장님 그러길래, 저는 이제 아파트 근무할 때는 주민들이 소장님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또 그저께 소장님 불러서 또 저는 제 사무실 있고 제 방이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방에서 벌떡 일어나고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뭘 도와드릴까요? 호칭이 똑같아 보니까. 근데 왠지 그게도 익숙합니다. 소장이라는 칭호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법무사님 보니까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한 달, 지금 제가 개업은 한 2달 됐는데요. 한 달 정도 저 혼자 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럴 일 없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이달부터 직원을 채용하니까, 직원들 이제 소장하니까 이제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관리소장 시절이 훨씬 더 그립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소장직이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관리소장 하면서 상당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가능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에 지금은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주말이면 소장장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매주면 봉사활동 갔었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청소하기도 하고 화단 돌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앞에 이제 쭉 줄 서서 이렇게 이제 오물 줍고 그러는데 앞에 소장님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여기다가 담배꽁초를 발갖고 올리기 힘든 게 많으냐고 술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 사람들이 버려줘야 우리가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민들이 고층에서 담배꽁초를 버려도 오물을 버리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지. 쓸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재밌죠. 즐겁죠. 근데 돌아서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만사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두서없는 이야기나마는 여기까지 들려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칠랍니다. 수고했습니다. 20년 동안 주택관리사 전혀 같은 직원분이셨다가 법무사가 되시다 보니 아마 해고가 계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말씀해주신 박정수 법무사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잘 생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